네, 오늘은 교과서 114쪽에 그리스의 민주정치 문제를 먼저 좀 풀고 갈게요. 1번에 보시면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오늘날에는 우리가 참정권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찾아서 한번 적어보면 시민이 민회에 참석하여서 법률을 제정하고, 민회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아테네에서 페리클레스 시대에 만들어진 기구다, 입법 기능을 한다 라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을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죠. 그래서 자유롭게 연설과 토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그래서 어때요? 공동체의 의견을 결정할 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직접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만 한계점이 일정 나이에 도달한 성인 남성에게만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다는 점, 약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고대 그리스와 오늘날 민주주의가 동일해요. 시민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받고 있고요. 그리스 시대에는 여자와 그리고 노예,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시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점. 근데 오늘날 민주주의는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모두 다 인정이 된다는 점에서 보통 선거에 좀 더 가깝다는 점. 이렇게 이제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고대 그리스의 시민이라고 상상을 해보고 권리를 옹호하는 연설문을 작성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적어볼게요. 왜냐면 이제 요거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고대 그리스의 시민의 입장에서 연설문을 작성을 한다면, 자, 그리스는 페르시아 전쟁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폴리스들끼리의 싸움이라든지 다양한 전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귀족들만 싸우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평민 입장에서 한번 말해본다면, 평민들은 우리 그리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고 귀족보다 열심히 싸웠다. 하지만 그들은 그 권력을 평민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솔론이 추진한 개혁은 금권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평민과 귀족 모두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재산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 정치적 권리를 차등 분배하자는 이런 이제 주장도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금권정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이후에 참주정치가 나타났다는 내용 공부했었죠.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게 차이 없이, 차등 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의 평민이 발전해온 그들의 권리가 신장된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1번에 나오는 이런 이제 보이시는 그리스의 민주정치, 지금 도자기 조각 같은 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체 사람들이 다 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대의민주주의. 네, 각자 의사를 표시한 다음 그걸로 대표를 뽑아서 정치를 맡기는 그런 구조죠. 근데 영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원은 귀족 출신이고요. 하원은 평민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국 아직도 귀족 집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귿자로 앉아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스워드 라인이라고 칼을 의미해요. 검을 의미하는 이 스워드 라인은 영국의 이제 초기 의회 시절에 1800년대에 의원들 중에 기사 출신이 많아서 의견이 충돌하게 되면 칼을 빼어들고 무혈 사태까지 일어나는 발전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싸움이 나도 절대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서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스워드 라인을 지키면서 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문화 부분이 배움책이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 문화를 이해해야 로마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같이 보시면 자, 이 아테나는 여러분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쟁의 여신을 따로 따로 지키는, 따로 수호하는 파르테노스라는 또 여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르테노스 신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간단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암기처럼 외워서 머리에 와닿지 않을 텐데 인간 중심이라는 거는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있지만 인간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막 인간처럼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자살도 하고 이러한 어떤 바람도 피우고 이런 사연들이 나오는 에피소드의 존재로 주인공으로 그렇게 연출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이라는 건 뭐예요? 합리적이라는 건 이치에 합당한,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이죠. 이치에 맞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리고 증거 이런 것들이 각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면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거는 분야이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사람들. 스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철학자들 중에서는 소피스트들은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철학자들인데 궤변론자들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네가 얘기하는 것도 맞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맞아. 이런 면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그렇지 않아 진리는 원래 하나야 라고 하면서 대립했던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크라테스의 뒤를 잇는 유명한 또 철학자들이 여기 보이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윤리와 사상에 반드시 등장하는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이 사람들이 쓴 책이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른 역사에 대한 기록도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록이 대단히 정확하기 때문에 유적이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의 역사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지금 사라진 문명을 추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소중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오래된 그런 연극 희곡조차 그리스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와 특히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 연극에 그게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데 발표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번 이 사연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도리아식이라고 해서 기둥하고 그리고 이 지붕 사이에
들어가는 이 공포 양식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조금 더 우리 자세히 보면 네, 그림만 몇 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이 사람이 이제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역사학자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의학에서 히포크라테스, 우리 전 세계 의학도들이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 이것도 그리스 사람이고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피타고라스, 이 사람의 정리를 아직도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그리고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그다음에 엠페도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만든 내용도 화학 역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제 가운데 있는 할아버지가 소크라테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줄줄이 옆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술면에서는 왼쪽이 아테나 여신상, 오른쪽이 이제 로마 시대 복사를 해서 만든 원반 던지는 사람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데 보시면 알겠듯이 완벽함, 그리고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강조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부서졌지만 그래도 이제 큰 골조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1:1.1618은 지금도 미술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황금 비율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잠깐 그리스 문화 부분 중요해서 교과서로 좀 살펴봤고요. 자, 배움책 넘어가서 우리 이제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마케도니아 잠깐 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위에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이 먼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마케도니아가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원래 이 나라 이름은 마케도니아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명했던 왕은 이제 필리포스 2세인데 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예요. 영어식으로는 알렉산더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우리가 요즘에는 원어에 가깝게 표기를 위해서 예전식으로 적어줍니다. 자, 이 사람은 동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했는데요. 오랫동안 유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에 우리가 의미를 좀 주냐면 페르시아와 이집트와 인더스강 유역까지 유럽인이 군대를 이끌고 갔다는 것에 최초의 이제 큰 3대륙을 넘나드는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크세르크세스 황제가 있었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합치게 되면서 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친 제국이 완성됩니다. 여기가 이집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도 지역이 되겠죠. 인도랑 서아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그리스 영토를 얘기를 하고요. 자, 동서융합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이 좀 섞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지나가는 곳의 교통의 요지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여기를 그냥 이제 놔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을 이사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살게 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30군데 이상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도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리스 것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스 군인들과 그리스 마케도니아 군인들과 그리고 페르시아 여자들을 결혼시키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전통도 존중을 했고요. 정복한 지역이라 해도 그 지역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어를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를 공무원을 그대로 썼습니다. 대신에 언어만큼은 그리스어로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어를 사용을 해야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는데 알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다만 이재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너무 영토가 넓고
여기를 규칙적으로 계속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는 좀 빨리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죽고 나서는 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라고 이런 이제 그 왕조들이 부분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알렉산드로스를 따라서 함께 그 옆에를 원정을 다니던, 동방 원정을 다니던 잠깐만 색깔을 바꿀게요. 네. 원정을 다니던 그 장군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 지역의 마케도니아 출신의 장군들이 지도자로 임명이 되었다가 당연히 통치 기술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로마 제국에게 모두 정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어떤 기틀을 잡는 그런 왕조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이 헬레니즘 문화인데, 이 헬레니즘 세계라는 건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물리적으로 묶어놓은 영토의 문화를 의미해요. 근데 이 문화 같은 영역에서는 화학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그리스 문화고요. 그리스 문화에 페르시아 문화, 이집트 문화, 더 나아가서는 인도 문화까지 섞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세계 시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그리고 좀 열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철학 같은 경우 이제 또 윤리와 사상에 나올 텐데,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둘 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절제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추구를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나오는 절제라는 건 어떨 때 이제 그 감정을 절제하다 보면 욕심을 참을 때도 있죠. 그 과정이 조금 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좀 달랐다. 이렇게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이런 학자들의 어떤 묶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는 기하학자일 겁니다. 유클리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죠. 유레카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 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아르키메데스 목욕을 하다가 이제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외치면서 목욕을 하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물에 몸이 둥둥 뜨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하도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서 좀 머리를 풀어볼까? 쉬어볼까? 하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목욕하다가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 수학자들이 다 이 시대의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미술 같은 경우도 그리스의 미술 수준을 받아들여서 계승해서 더 발달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 이제 교과서에는 라오콘 군상 하나만 나와요. 잘 보시면 그리스 거보다 더 사람 몸이 진짜 같이 나오고 현실적이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의 모습은, 그 예술은 사람의 육체를, 신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감정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생생합니다. 표정이 굉장히 생생해요. 그리고 얼굴에도 이렇게 그 괴로움이나 기쁨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이 배우셨던 건데, 인도의 무슨 미술이었죠? 지역 이름이었죠, 그죠? 간다라 기억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다라 미술 덕분에 원래는 바퀴나 연꽃으로 부처님을 표현하던 인도 사람들도 그 불상을 제작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이 헬레니즘 문화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고 로마가 이집트를 병합할 때까지 BC 324년부터 그 BC 한 30년대까지를 우리가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 시대라고 합니다.